상담을 먼저 두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점 때문에 자해를 하게 되는지 마음을 좀 들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는 불안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갖게 되는 건 일종의 스트레스 대처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먼저 마음을 들어주시는데 조금 더 약간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좋아졌던 건 아이들이 정서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내 그런 감정들을 억압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압한 감정을 얘기하시기 시작할 때, 누군가 들어줬을 때 아이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게 받고 싶어지고 내 얘기를 원 없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내가 원 없이 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자해 행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담자에게 털어놓고 비슷한 경험을 친구와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나는 좋아졌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네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얘가 자기 감정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 그리고 얘가 보니까 누군가랑 얘기하기 시작해. 이러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자해 상담이나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보면은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나오는 그 상담 치료 기법에 보시면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결국은 정서적인 것들을 잘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조절을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정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지, 비함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바꿔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했던 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결국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학교만 가면 너무 공황이 많이 와서 얘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면 나는 그래야 숨도 쉬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학교를 가도 수업 시간에 못 들어가요. 근데도 학업 숙려제조차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뤄줬어요. 뭐냐면, 자, 봐. 그럼 네가 학업 숙려제를 했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 숙려제를 하게 되면 자기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대학에 이제 실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숙려제를 하게 되면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고, 시험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자,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결국 그래도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저는 그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학업 숙려제를 선택을 해서 결국은 최종 제일 안 좋은 결말이 돼도 너는 어떻게 보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 학교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생각을 바꿔보게끔 하는 거, 얘가 갖게 있는 그런 인지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결국엔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해 행동 후에 부정적인 경험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해 행동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이 감정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좋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다였어? 하고 하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미안했어요. 또는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자해 후 더 외로워졌다거나 자해 후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거나 더 분노를 느꼈다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두 가지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정리해서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병험 해서 이해받고 공감받는 느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 상담자와 함께,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지지받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느끼면서 자해로부터 조금 많이 벗어나더라.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자해 행동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해 행동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 변화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장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정적 정서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극복 과정 중에 자해 행동이 재발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엄마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이제 집에서 자해를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지고 더 이상 자해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엄마랑 또 어떤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극하게 엄마에 대한 분노가 확 올라왔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자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자해를 안 하더라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왜? 얘네들이 배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자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번 할 수 있다. 그럴 때 걔도 이제 저랑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또 했어요. 전 좋아진 게 아닌가 봐요. 라고 말하고 낙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네가 노력을 했고 많이 좋아졌고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순간에 그러고 나서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시 다시 정리해 주시고 아이한테 위로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조차도 이럴 때 낙담하지 마세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왜?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쫙 드렸어요. 선생님 그냥 쉬지 않고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계속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게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제가 여쭤봤어요. 네, 잠깐 선생님 편하신 대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셔도 되고요.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그렇죠. 반응도 없고. 네. 그래서 잘 듣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했고요.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저는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12시에 끝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나요? 한 20분 전쯤 끝내주셔도 그 20분 정도 또 질의응답 시간 남겨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포함해서 12시인 건가요? 예. 그런데 네.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 포함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혜진 씨는 마이크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임혜진 선생님은 지금 발표자입니다. 그래서 영상 발표자, 제공 때문에 영상은 그냥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지 그분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상을 틀면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 때만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지금 영상 아니잖아요. 껐다 켰다 할 때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아니 너무 잡음이 많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영상은 제가 그 시간상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할까요? 예, 임혜진 선생님 그럼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 화면 다시 주시면 그냥 진행하다가 제가 진행하다가 질의응답 받고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괜찮으시면. 네. 다시 화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가 상담학회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 모형은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그냥 한번 화면으로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자해상담 개인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사실은 그 상담 개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거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교육을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공유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복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시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매뉴얼을 보시면은 매뉴얼의 앞부분에는 프로그램 뭐 관련해서 뭐 뒤에 이제 시티지가 뒤에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써놨고 사실 뭐 읽지 않으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제가 매뉴얼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뉴얼 중에 선생님께서 조금 자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제 저희 그 매뉴얼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살 개인 매뉴얼, 비자살적 그래서 자해 개인 매뉴얼. 그래서 오늘 저는 자해 개인 매뉴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과 비자살적 자해 조금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선생님께서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해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자살 자해 해서 초기 관리, 중기 관리, 후기 관리 이렇게 제가 조금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초기 관리는 주로 뭐 몇 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딱 뭐 몇 회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기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초기 관리를 주로 보았을 때 이제 얘가 내가 자해와 관련해서 뭔가 그만두고 싶다. 이 친구가 이 내담자가 자해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이 증상을 조금 그만두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자해를 왜 하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이 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생활 사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초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 관리는 그래서 자해의 행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주로 알려주시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자해와 관련된 주요 감정 그리고 그 감정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지,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중기관리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뭐 이제 자기 시간 관리라든지 생활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후기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자살과 자해 상담 개인 매뉴얼은 후기관리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초기와 중기 관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은 저희가 봤을 때 그 자살도 그렇고 자해도 그렇고 인지행동 치료에 조금 더 기반을 두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 관련해서 저희가 근거 기반 이런 거에 맞추어진 그 연구물들을 주로 보니까 효과적이라고 많이 나오는 게 인지행동 치료나 변증법적 행동 치료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입각해서 주로 만들었고요. 특히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지행동치료랑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 상담이에요. 부모 상담 및 교육.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NOCK에서 낙이라는 사람이 쓴 비자살적 자해 상담 개입해서 그 뭐 근거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제 진짜 효과성의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논문이 있는데 리뷰 논문인데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고 되어지는 그 연구물들은 다 반드시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담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는 청소년을 다룬다고 하시면 반드시 초기에 부모 상담과 부모
그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부모 상담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해와 관련해선 초기 관리에서는 자해 행동 및 동기를 반드시 탐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큼 자해를 하는지, 자해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심각성을 조금 파악하시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얘가 하는 자해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초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자해 대체 활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해 대체, 그러니까 중기에서는 이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처의 하나였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남겨주셔야 되고, 자해 멈추는 것에 대한 목표나 전략,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어 주시는 것 같은 게 이제 중기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기 관리에는 자살이건 자해건 왔을 때 이게 몸의 자해를 어떤 비자살적인 자해, 그러니까 비자살적인 자해건 자살이건 몸에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자해를 하는 건지, 비자살적 자해인지, 자살적 자해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위험인지, 위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게 초기 관리 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로 자살 및 자해 수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인지 중소위험인지, 그래서 위험 수준을 먼저 평가하시고요. 자해건 자살이건 일단 왔을 때는 얘가 병원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지,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 연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위험이면 당연히 병원이나 기관으로 연계하시고 부모나 보호자 즉각 연락하셔야 되죠. 중저인 경우에는 자살이나 자해 금지 서약 같은 거 맺으시고 자살 및 자해 도구 제거하시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중저 정도였을 때는 자살 의도를 파악하셔서 그 자살 의도가 없다. 그러면 비자살적 자해. 자살 의도가 있다. 그러면 자살적 자해로 가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그랬을 때 그럼 위험 수준, 이게 고위험인지 중위험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살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언제 자살을 시도할 계획인가? 과거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가? 자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가? 여기에서 예스가 1개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먼저 병원과 기관에 연계하셔서 심리평가를 받도록 권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즉각 연락해서 지지체계를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위험 수준을 전반적으로 먼저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전에.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를 했고 이제 상담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상담을 이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스다 노다 해서 예스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자살적 자해, 아니다 그럼 비자살적 자해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서 죽을 의도가 없이 자해를 했다 그럼 자살적 자해, 아니다 그럼 자살적 자해, 죽을 의도가 없이 자해를 했는가 해서 예스다 그럼 비자살적 자해로 가셔야겠죠. 먼저 구분하셔라. 그리고 자살적 자해인 경우, 그러니까 자살 시도로 가신 경우에는 자살 평가 척도 하시고요. 이거는 뭐 워낙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무만갑 척도 빼게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위기관리 기록지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위기관리 기록지는 저희 원에서 만든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자살적 자해 같은 경우는 비자살적 자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저희는 저희 그 매뉴얼 안에 권혁진 선생님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타당화시킨 거를 동의를 받아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하셔도 되고, 그다음 위기관리 기록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그냥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는지, 신체 어디에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해 방법이 변화했는지, 자해로 인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신체 되게 여러 군데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해 방법이 많이 변했다 이러면 좀 더 심각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자해로 인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정도면 병원에 의뢰하시는 부분들, 병원 치료, 약물 치료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 있게, 그러니까 좀 더
그 관심을 갖고도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아까 보내드린 그 매뉴얼, 그러니까 다른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 PDF 파일로 되어 있는 매뉴얼, 자해 매뉴얼이라는 자해 위기 상담 매뉴얼 PDF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아, 네. 여기서 선생님 혹시 86페이지로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옮기기가 어려워서. 86페이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86페이지 위에, 네네. 아,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자해 그 권혁진 선생님이 만드신 자해 위험 수준 평가예요. 그래서 이 1번 있죠. 그래서 이 1번 박스를 보시면 칼로 피부를 긋거나 피부에 무엇인가 새겼다,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이렇게 아이들이 왔을 때 직접 물어도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돼요. 아이가 자해를 해가지고 왔다는 게 분명하면.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실 때 요거를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주시면 뭐 여기 이 척도가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3, 4, 5, 6 쭉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척도를 다 사용해 보셔도 돼요. 시티지 1-1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좀 피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왔을 때 체크해 보셨는데 얘가 빈도가 어느 정도만인지 알고 싶으시면 그냥 앞에 부분만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린 1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주시면서 이 척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앞에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보시고요. 89페이지 볼게요. 89페이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관리 기록지예요. 그래서 이 위기관리 기록지는 자살이건 자해이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아이들한테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스트레스의 그 척도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1에서부터 5점으로, 심리적 고통 1점으로 5점, 초조와 흥분 1점에서 5점.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 보면 자해를 하게 된다, 자해를 멈추고 싶다, 1점에서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살 같은 경우는 자해를 하게 된다, 자해를 멈추고 싶다 1점에서 5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거를 첫 번에 한 1, 2회기 때 한 번씩 시켜보시고요. 상담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시켜보시는 게 저는 효과적인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랑 해봤을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왔을 때 한 번 했을 때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고 아이들의 변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5회기 별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 5회기나 뭐 3회기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트지에서 이 시트지는 뒤에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에 시트지들은 다 제가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말고 제가 다른 비밀번호, 맞아요. 이거를 이제 요걸로 선생님들이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면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치세요. 그래서 쳐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그 주요 사업이라는 부분에 빨간 그 개발원 소개 옆에 주요 사업이라는 부분에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치시면 맨 오른쪽 메뉴에 교육 관련 자료라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치고 들어가시면 청소년 자살 자해 상담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뉴얼 및 워크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매뉴얼을 여시면 비밀번호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2018209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처음 슬라이드 아까 제가 했던 강의 발표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위기관리 기록지나 이런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접수 면접할 때 신뢰감 형성을 할 때에는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를 구분해서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되고, 특히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걸로 오해받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이 너 이거 죽으려고 한 거야? 그럼 아니라고 하면 네가 그러면 이건 좀 자살과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살 수준 평가에서는 아까 제가 그 맨 앞에 위기 수준 고위험 평가할 때 한 거랑 똑같은 질문이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자해 수준 평가에서 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얼만큼 해봤는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스크리닝 질문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질문들이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다음에 위험 요인, 보호 요인 평가하시고 그래서 특히 중독성을 조금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충동성 이런 거. 그래서 충동성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상담이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부모나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어소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일반 상담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자해 위기 수준 평가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자해 관련해서 오면 자 그럼 너 자해 얼마큼 해봤어? 언제부터 해봤어? 이런 걸 먼저 막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일반 그냥 상담하시고 상담하시면서 자해에 대한 부분들을 곁들여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호소 문제나 위험사건 3세기 2라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상담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워낙 그런 부분들은 기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자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언제부터 했는지 얼마큼 했는지 이런 사실 파악하시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왜 자해를 하는지 동기 파악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 파악을 하시되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래서 동기 파악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멈추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멈출 마음도 안 되어 있는데 너 자해 그만두자 약속하자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멈추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파악하는 질문들을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에 많이 설명드려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큼 심각한지 파악할 때 질문들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넘겨주세요. 동기에서는 자해를 하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지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고요. 자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실 때 요것만 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분노나 이런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분리감 감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공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살아있고 싶은 감정 때문에 하고 싶은지 죄책감 때문에 하는지 또는 사회적 관심을 얻고 싶어서 하는지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려면은 얘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했을 때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께서 파악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정도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완화를 원하면서도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동기만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자, 넘겨주세요. 멈출 준비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지, 자해를 그만두고 싶다면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만큼 멈추고 싶은지를 좀 파악하시고요. 넘겨주세요. 자해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해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만두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인지, 자신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어려울 것 같은지, 완전히 자해가 멈추었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은지, 그 다음에 이 질문, 나쁜 습관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자해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해를 그만두고 싶은지, 그다음에 자해를 그만둘 마음을 조금 갖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자해를 그만두고 싶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봤는지, 이전에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선생님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찾아주시고 같이 멈추려고 이렇게 노력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초기 관리는 이렇게 해서 상담 구조화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관리에서 선생님 이제 저는 자해를 그만둬도 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자해 동기를 탐색을 하셔서 자해 동기가 얘가 뭔지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자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인식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자해로 인한 결과를 탐색해서 그것도 정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자해를 대체할 활동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넘겨주세요. 보시면 자해 동기 인식은 할 때는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얘가 주로 어디서 자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상담 내담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엄마랑 주로 싸우고 나서 화가 나서 집에서 해요.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상담하다가 선생님이 보니까 네가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엄마가 날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래서 속상해서 이제 자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엄마가 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나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 엄마한테 특히. 그리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내가 자해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겠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방법 말고도 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이 쓴 그런 글들을 보고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공감이 돼라고 결정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린 아까 소개해드린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자기 동기 인식 해가지고 죽고 싶어서 자해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미웠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면 왜 이런 화를 내가 냈지? 왜 나는 이 화도 못 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너무 미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치고 싶고 그래서 몸에 확 긋고 싶었어요. 자, 이 아이의 자해 동기는 무엇일까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화가 나는 감정 완화도 있겠죠. 그리고 뭐죠? 나가 너무 미웠어.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락이 사례가 5개 정도 있어요. 제가 시트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 5개 중에 이게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죄책감, 어떤 거는 뭐 자기 사회적인 지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세요. 읽은 다음에 너가 자해를 할 때 너가 어디서 제일 공감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선생님. 위 인터뷰 내용, 이게 인터뷰가 5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연구에서 나온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 중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 되었는지, 공감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이 가장 공감이 되었는지, 자해와 관련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게 공감이 되었구나. 그럼 너도 이런 면이 있나? 이렇게 해서 애들이 스스로, 내담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가 중요하다. 왜? 그래야 앞으로 이 자해 동기를 자해가 아닌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하실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로 크게 나눠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해로 인한 결과를 탐색할 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자해 직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선생님 좋았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더 공허해졌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해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해를 한 후에 외롭고 두렵고 허탈하게 됐어요. 분명히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자해를 그만두는데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활동 찾기, 이게 제일 중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해를 막아주는 활동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 말고 다른 활동들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해를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자해를 할 계획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너무 화가 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화가 나는 순간에 네가 자해를 하지 말고 자해를 하는 계획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적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신체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해라는 거는 내 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상담하시다가 너 어떤 거 할 때 어떤 신체 활동할 때 조금 좋아? 그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걸을 때 산책할 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산책을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이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막 있고 그럴 때 약간 거품 목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좋아요.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또는 걷는다, 바다 보러 간다. 저희는 이제 부산이니까 아이들이 바다 보러 간다. 이런 것들을 막 말해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일주일에 내가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뭐 2번으로 늘린다든지 3번으로 늘린다든지 루틴하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들이 좀 더 생겨서 자해를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신체 활동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푸는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체 활동을 기분 좋은 신체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색칠하기, 그림하기든 예술 작업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미술 치료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해를 유발하는 내면화된 동기를 적게끔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시간에 그러니까 상담에 너 어떤 점 때문에 자해하는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어떤 감정이 들어서 한번 써봐. 그러면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몇 개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자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안전 서약을 하는 거예요. 공소국 어떤 거지? 네.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자해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막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적은 다음에 어떤 거 누르는 거야? 선생님, 네. 그래서 자해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네가 진짜 자해를 하고 싶은 순간에 그거를 읽어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읽으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다다듬게 하시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쭉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해를 하는 순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엄마랑 싸우고 나서 화가 났을 때 집에서 주로 이제 되게 격한 감정이 들었을 때 자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지 저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다른 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화가 너무 나면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자해를 하는 대신에 선생님 그러면 그럴 때 집에 있지 말고 어떻게 나간다라든지 그런 약속들을 저랑 해서 또는 그런 순간에 뭐 하면 좋을까 그러면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전화를 친구들한테 해본다든지 너무 화가 나면 밖에 나온다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런 방법들을 썼어요. 그리고 주로 집에서 커터칼로 이제 커팅을 했기 때문에 커터칼을 자기 방 그 구석에다 놓지 않는 거 이런 방법들도 써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대체 활동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자해 물건 피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터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놔둔다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 활동 계획하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친구랑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해를 멈출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그렇게 되면 분노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밖에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거, 그리고 긍정적 활동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자해를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였고요. 이것도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중기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이 주요 정서와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주로 많이 상담해서 하시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요 정서는 주로 이제 일주일간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고, 특히 내가 자해를 하는 순간에 주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쭉 일단 그 얘기하시다 보면 주요 정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 정서들을 잡아서 그런 주요 정서가 아까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 다른 대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 넘겨주시고, 예, 분노, 불안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이 정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매뉴얼에 나와 있고, 이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조금 편한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서 일반 개인 상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꼭 쓰실 필요는 없는데, 좀 아이들 대상으로 쓸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고, 이거는 앞에 매뉴얼 보시면 나와서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적 사고 파악하는 건 워낙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서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시트지로 만든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소개는 드릴게요. 자동적 사고 볼게요, 선생님. 보시면 넘겨주시면 친구들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화가 나, 의심스러워. 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저거 진심인가? 쟤네 웃으면서 말 거는 게 진심일까? 아닐까?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부정적 감정이 들 때 그 사이에 어떤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자동적인 생각,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 자해에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놨는데 1,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선생님 보시면 질문을 하실 때 1 다음에 2 다음에 3. 그래서 이건 질문 순서예요. 그래서 이 질문 순서대로 질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놨고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예, 잘 안 보이실 건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시트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거 보시고 다시 하셔도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를 내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왼쪽 맨 위에요, 선생님. 이 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상황이죠. 그랬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우울해요. 3-1이에요. 어떤 감정이 들었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우울해요. 그래? 그 감정이 어느 정도였어? 선생님 한 80%인 것 같아요. 3-2예요. 그래? 그러면 잠깐만, 너 무슨 생각 들은 것 같아? 그래서 2-1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들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2-2. 자,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 너 얼만큼 확신해? 90% 확신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4-1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그랬을 때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손목을 그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땠어? 조금 4-2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선생님 순간적으로 약간 안심이 되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4-3 나의 행동에 좋지 않은 점이 뭐야? 근데 그렇게 행동했더니 어땠어? 선생님 근데 안심은 조금 됐는데 후회도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라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5-가 중요해요. 5번이 중요한데 5-1 뭐 자동적 사고 이거의 왜곡은 무엇인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5-1은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5-2 자동적 사고를 지지해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 뭐냐면 자동적 사고가 뭐였죠, 선생님? 2-1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구나라는 자동적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너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보죠. 여기서 저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썼는데, 옛날에 선생님 부모님들이 저랑 싸울 때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5-3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네가 잘못돼서 부모님이 싸우는구나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도 있을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증거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는 그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지하지 않는 증거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너 그럼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가 항상 나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자, 이 생각을 너 얼만큼 믿고 있니?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보니까 감정이 어때?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랬을 때 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100으로 갔을 때 몇 %씩인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 안도감은 80, 부정적 감정은 20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럼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때? 앞으로 선생님,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무조건 제 탓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네가 처음에 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너는 확실히 믿었었거든? 그 생각 그거 너 한 90% 믿었다? 근데 지금 몇 프로야? 그러면 한 15%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이게 얼마큼 조금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 이것도 저희가 시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보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이미 뭐 인지행동치료나 이런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거니까 이거는 시트지를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시트지를 봤는데 이게 되게 활용하기가 좋아가지고 써봤고 이거 그냥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후기인데, 후기 관리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매뉴얼 보고 읽어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크게 얘기 안 할 건데, 그냥 이 후기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정서 완화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감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여기가 이제 후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선생님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넘겨주시고, 자, 부모 상담 앞에. 죄송해요. 앞으로 하나 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질문에 답할 건데, 부모 상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선생님 비디오 머그 이거 끝나고 쳐보세요. 비디오 머그 유튜브에 4개가 쫙 나오는데, 특히 4번째 거를 보시면 부모 상담에 대한 팁이 조금 나와요. 뭐냐면, 자해를 하는 부모님, 자해 상담에서, 부모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는 게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머님도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많이 서포트했는데 그럴 때 그게 아니다. 얘네들이 한 거는 살기 위해서 부모님 얘가 그냥 스트레스 정말 견디다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어떤 면에서 자해를 한 거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주셔라. 얘가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셔라.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충분히 계속 얘기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그래서 부모 교육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넘겨주시면, 알려주시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해나 그 자살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해 사실을 모르고 왔을 때 앞으로 저랑 상담하실 때는, 자해랑 그 다음에 얘랑 상담할 때 부모님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상담 오셔야 된다. 같이 상담하셔야 된다. 이런 거 구조화 분명히 하시고, 정말 이게 자살 자해가 너무 심각한데, 수준이 높은데,
이 부모님이 비옵지어적이야. 그럼 저는 상담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이제 공적 서비스 하는 기관에서는 저는 안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 받고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담하시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선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 뭐 임상적으로 너무 심각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부모 상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해한 것을 얘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할 정도면 우리도 끔찍한데 부모님들은 더 심하시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뒤에 비디오 머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울고 싶죠. 그러면 우시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그걸 이해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이가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도 많이 섬세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부모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협력하자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잘 진행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했듯이 효과적인 건 부모 상담이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들어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길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왔고요. 매뉴얼 부분은 제가 이제 매뉴얼을 나눠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부분은 제가 다 스킵했고 자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지금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그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면 12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10분까지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심리학과 최정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다른 분들한테도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특히 그 자살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자살하면 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생분들 질문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네. 학생분들 질문하시면 그 내용을 같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K 킴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비디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요인이 자해를 선택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해를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개입 이후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자존감 향상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자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들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스트레스 대처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그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특히 이제 정서적인 어떤 조절,
그러니까 정서와 관련된 어떤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되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질문하신 분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민재님이 질문하셨는데, 부모와의 상담 시 부모와 비협조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또는 자신의 아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부모 상담이랑 부모 교육 진짜 되게 어렵고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부모 상담 구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상담 그래도 오셔라, 얘가 뭐 힘들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그래서 위기 수준이 정확히 판단이 돼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게 굉장히 부모의 정기적인 상담이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을 저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부모 상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 학대 부분은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다가 이게 정서적 학대인 것 같다 하시면 신고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도 신체 학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입니다. 학생분들 중에 지금 현재 직접 손을 들고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생각나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심리학을 했고 석사를 임상 상담 심리학을 했고 박사는 문화 심리학을 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외국의 어떤 연구 틀이라든가 또 상담의 틀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상담을 진행하신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심리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다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러면 외국에서의 어떤 상담 개입이나 이런 방법들을 청소년 상담 현장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점? 특성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 현장에 워낙 오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 현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로 보는 모델이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청소년 상담 현장은 세팅이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망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에 다 있고 22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클래스나 위센터도 다 갖추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처우의 문제랑은 좀 다르게 상담할 수 있는 세팅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외국에 있는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개인 베이스의 상담이 좀 많고 어떤 자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 상담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적인 자원들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개인 상담이나 어떤 상담 이론이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서구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상담 현장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상담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의 개념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네네.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집단주의 또 네. 권위주의 예, 남성 위주의 사회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족에서 네.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압력, 스트레스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과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푸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래 상담과 네.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자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굉장히 그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어떤 네.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 네, 네.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그룹홈 청소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쪽 청소년들의 상담은 어떻게 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좀 다른가요? 사실은 저희가 저도 사실 그룹홈 아이들 상담은 따로 이렇게 연구하거나 해본 적은 아직 없고요. 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자립지원관, 뭐 예를 들어서 회복지원시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만들면서 아무래도 근데 그룹홈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희 구체적으로 저도 고민해 본 적은 많지 않고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위기 개입, 환경적 개입 이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네, 나서 심리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